이번 수업 시간에는 당송 번역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당송 번역기를 최초로 언급한 일본의 내등호남, 나이코 고난의 당송 교체 중요한 변화라고 하는 학설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제 중심의 변화, 즉 북방에서 남방으로 경제 중심의 변화가 일어난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중국 역사를 근대적인 학문의 연구 방법으로 시작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물론 일본의 학설 가운데서 틀린 게 너무나 많아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학설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등호남, 일본어 발음으로 나이토 고난이 착안한 당송 번역기론은 중국 학계에서조차 받아들여진다라고 할 정도로 탁견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언론인이었으나 나중에 역사학을 공부해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남겼습니다. 이 내등호남이 본 당송 교체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모두 8가지 특징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틀린 것도 있긴 한데, 귀족 정치의 몰락과 군주 독재 정치의 등장. 사실 일본 학계에서는 당대 지배층을 귀족 혹은 문벌귀족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는 서양사에 나오는 귀족과 다른 말입니다. 원래 귀족은 전사 집단, 지배층으로서 전사 집단이 지배층을 이룬 거죠.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귀족이라고 하면 딱 들어맞는 건데, 무력을 소유하고 그 무력에 의해서 자기 밑에 사속민들을 거느린 사람들을 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귀족도 마찬가지로 중세 유럽 때 영주들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장원을 가지면서 전사 집단, 즉 기사로 활동했던 거죠. 물론 근세에 총포가 도입이 되면서 이들이 중세처럼 철갑을 입은 갑옷을 입고 싸우지는 않았으나, 이들이 대부분 사관학교에 입학하고 장교가 되면서 여전히 전사 집단의 우두머리였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중국의 지배층들은 대부분 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문벌이 존재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묘지명들을 보면은 이런 문벌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관직면에서 보면 다 출세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족 정치라는 말이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대신에 이 문벌들이 송대 이후에 등장했느냐라고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군주 독재 정치의 등장이라고 했는데, 사실 중국에서는 진 시황제가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하고, 황제라고 하는 칭호와 황제만 사용하는 짐, 조, 제, 태자,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황제 지배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 지배 체제의 기본은 황제 혼자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늘 했던 말이 있죠. 황제의 3가지 덕목: 독점, 권력을 독점한다; 시기, 질투, 자기의 대들 수 있는 사람을 철저하게 의심하고 제거한다; 3번째, 무책임. 그래서 모두 자기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는데, 당대에는, 특히 당 후반기에는 환관들이 중앙의 친위부대인 신책군의 군권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군주권이 당 후반기에는 황제권이 약했을 뿐이지 송대의 군주 독재 정치가 새로 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군주 지위의 변화라고 해서 당대 이전에는 귀족의 특권이 인정되었고 군주는 귀족 정치의 대표 또는 귀족 정치 공유물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송대 이후에는 황제의 지위가 공고해졌다. 이 말도 당대에 대한 표현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닌데, 송대 이후에 황제의 지위가 공고해졌다라고 하는 점은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과거제도의 실시입니다. 과거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세습적인 지배 계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관리가 되어야 지배층이 되는데, 중요한 요직은 과거에 합격해야만 권력이 있는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가문이 계속 자기네들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은 과거 시험에 계속 합격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지위가 공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군주 독재 체제의 확립. 당대 문화성에서는 중소성에서 입안한 조직이나 명령을 봉박하는 기능을 가졌다. 그러나 명청시대는 봉박의 기능이 없어졌다. 점차 황제가 재상을 대신해서 최종 결정권을 지녔다. 이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고 황제의 개개인에 따라서 좀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은 진시황제나 한무제는 자기 혼자 정치를 직접 처리했었죠. 그렇지 않은 황제들은 재상에 맡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대 문화성에서 봉박하는 기능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건 일본 학계의 주장일 뿐이고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일본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서울대 동양사과에서 표현한 강자 중국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학자들이 쓴 여러 논문이나 연구서를 보게 되면은 봉박 기능, 즉 명령을 심사하면서 사인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은 문화성이 아니라 중서성에 있는 중서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틀렸다라고 했지만 군주 독재 체제가 확립됐다라고 하는 것은 송대 이후에 특히 명청시대에 한정하면은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민 지위의 변화. 당대 서민은 토지 소유권을 지니지 못했고 이거는 당 후반기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가의 소작인과 같은 신분이었다. 송대 이후 토지사유제 양세법의 도입으로 본적지뿐만 아니라 현 주소에서도 세금을 납부했다. 이거는 토지 소유권을 지니지 못했다라고 하는 당 후반기뿐만 아니라 균전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서민 지위의 변화가 상승됐던 거는 맞는데 이것은 당 후반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 격변으로 당의 지배층이었던 문벌뿐만 아니라 사실 과거사인들도 그들의 호적을 조사를 해보면 2대, 3대에 걸쳐서 진사과에 합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쟁과 당말 혼란기 5대 십국시대에 거의 사라지게 되고 5대 십국시대부터 송대에 걸쳐서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관리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과거에 합격해서 관리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지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 등용법의 변화. 위진남북조 시대 구품관인법과 수당시대 과거제는 수험자의 인격과 문학적 재능 시험이었다라고 하고 송대 왕한석의 과거 개혁으로 실제 정무 능력을 평가하게 됐다. 과거 시험의 결과 서민의 관리 진출이 용이하게 됐다. 이 부분도 대부분 맞는 표현입니다. 여섯 번째, 붕당의 성격 변화. 당대의 당쟁은 단순한 지배층의 권력 다툼에 불과했다. 송대에는 서민의 정치의식 고양에 따라 실질적인 경제 문제를 토론하고 서민을 대변하였다. 명대는 학파와 출신지 당파들 사이의 싸움으로 타락했다. 송대는 모든 종류의 당파 싸움을 금지하였다. 이 부분은 좀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송대의 붕당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법률인 당률 소위를 봐도 그런 구조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법률상의 규정인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내려오는 관례인지는 모르겠으나 황제와 신하는 1대1로 종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자기네들끼리 뭉치는 걸 횡적인 관계죠. 뭉치게 되는데 이게 학연, 지연 등등 혹은 좌주문생 관계 등등에서 이런 연줄을 따라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횡적인 연대, 즉 자기네들끼리 뭉치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국에서는 황제들이 평소에는 가만히 두다가 신하들을 적극적으로 탄압해야 되는 경우에 바로 당을 만든다는 이유로 신하들을 탄압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후한시대 두 차례에 걸친 당고의 화라고 해서 당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금고, 즉 종신금고, 즉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일부 기간 또는 죽을 때까지 박탈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우위 당쟁의 경우도 일종의 그런 붕당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황제들이 탄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송대부터는 붕당을 만든 사람들을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송태조 조광윤이 후손들인 황제들을 위해서 종묘 안에다가 비석 같은 거를 세우면서 지켜야 될 몇 가지 사항을 적어놨다고 합니다.
지금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찬탈했던 후주의 마지막 황제인 시종훈의 후손들 시씨 일가들을 잘 대해줘라. 시씨 일간들이 웬만큼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그들을 챙겨주고 후사가 끊어지면은 후사를 이어줘라. 이 당시에는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인데 전 왕조의 마지막 황실 가문, 주로 황실의 직계 일족들은 정변이나 그 이후에 들어선 왕조에서 제거하게 되지만 어쨌든 간에 먼 혈족이라도 왕이나 공의 칭호를 주면서 형식적으로 받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가를 잘 받들어주도록 했고, 두 번째는 절대로 사대부를 죽이지 마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대의 북송 남송 모두 여러 가지 당파 싸움이 있었지만 황제들은 당파 싸움을 벌이는 신하들을 지방관으로 자천시키는 일은 있어도 죽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송대에서 죽은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여진이 세웠던 금나라의 협박으로 황제가 돼서 괴리국과 초를 세웠던 장방창, 그리고 금을 상대로 괜히 전쟁을 걸었던 한탁주, 이 정도에 있는 사람 몇몇 사람들만 살해되었을 뿐 나머지 신하들, 문신들은 거의 죽지 않았습니다. 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일단 파당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금기가 송대에는 많이 깨졌던 것 같습니다. 명대에도 이는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명 후반기에 복사와 독림당 등을 중심으로 한 패거리 문화가 심해지게 되자,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이제 반환관 움직임과 밀접한 건데, 그래서 그 독림당 사건을 일으켜서 이들을 독림당 파벌을 대거 숙청한 다음에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대에는 모든 종류의 당파 싸움을 금지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제상의 변화를 보게 되면 당대에는 비단과 면포가 교환 수단이었으나 송대에는 동전이 통용되었다. 남송 이후 은이 화폐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고 송원명에서는 지폐가 유통됐다. 당대에도 동전이 사용되기는 했는데 일단 여기 있는 표현들이 비슷하게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문화의 변화는 서민 문화가 발전했고 산문, 사, 구어소설, 잡극 등이 유행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수용할 수 있는 점이죠. 그래서 내둥훈남은 이 8가지의 변화가 당 이전의 시기와 송 이후의 시기에 결정적인 차이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방금 전에 제가 몇 가지 언급한 대로 구체적인 팩트 면에서 틀린 부분이 많이 있지만 대체적인 내용은 그나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표는 제가 당 이전의 시기와 당 이후의 시기를 비교해서 만든 표입니다. 이 표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시면 정근대 시대 때 중국사의 대략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정치 군사의 중심지를 살펴보면 당 이전의 시기에 정치 군사의 중심지는 화북지역, 즉 황하 유역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도 역시 화북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송 이후에는 좀 사정이 바뀝니다. 정치 군사의 중심지는 여전히 화북지역이었습니다. 반면 문화 교육의 중심지는 강남 지역, 지금의 장강 이남 지역인데 장강 이남 지역을 강남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한강 이남 지역을 전부 다 강남이라고 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도 장강 이남 지역 가운데에서 장강 하류에 있는 지역들, 대체로 남경과 항주, 소주 지역을 잇는 삼각형 모양의 있는 지역을 강남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가 됩니다. 경제 중심지의 이동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는 황하 유역 지역에 있는 2개 도시가 주요 수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통일왕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중 지역의 장안, 구체적으로 보면은 진시황제의 수도였던 함양이라고 하는 지역은 위수 건너편, 장안 건너편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도
뭉뚱그려서 관중이라고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장안과 낙양 두 지역이 수도였습니다. 관중 지역의 광의의 넓은 의미의 장안의 수도를 정한 왕조는 서주의 수도 호경, 춘추전국시대, 그리고 통일 진나라의 수도 함양, 전한의 수도 장안, 신의 수도 상안, 장안을 상안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수나라 대흥성, 당나라 장안이 있었죠. 지금까지 말했던 건 통일왕조이고, 적어도 화북지방을 통일했던 왕조까지 포함하게 되면 16국 시대의 전진과 북조 시대의 북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낙양의 수도를 정했던 왕조는 동주, 후한, 서진, 그리고 나라라고 보지는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주, 무축전, 중국 최초의 여성 왕제인 무축전이 세웠던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기준으로 화북지방을 통일했던 왕조까지 언급하면은 삼국시대 위나라, 북조시대 북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가 수도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전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관중 지역의 수도가 되었던 것은 남쪽에 있는 진영이라고 하는 험한 산과 동쪽에 있는 험한 산, 그래서 관중 지역은 동쪽, 남쪽, 서북쪽 지역까지 이어지는 험한 산세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부터 침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이 약할 때에는 이 지역을 장악하고 지키는 데 주력하다가 힘을 키운 다음에는 동진 정책으로 주변 지역을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영토를 확장하는 정책을 취해서 화북 지역 또는 중국 전체를 통일했습니다. 그러나 장안은 중국 본토 가운데서 서쪽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중국 세계의 중심에 해당하는 낙양을 제2 수도로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주가 낙양에 성주라고 하는 제2 수도를 두게 되는데, 나중에 특히 수나라 당나라 시대 원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북주 선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이들 왕조는 관중 지역에서 그 이전인 진한 시대에는 관중 지역의 경제력만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재정 수입을 대충 충족할 수 있었고, 부족한 부분을 동쪽 지방에서 산동, 관동이라고 불리는 동쪽 지방에서 곡물을 수송해서 버틸 수 있었는데, 이미 북주 시대 때부터 수당 시대 때에는 산동, 관동이라고 불리는 황하 중하류 지역 또는 회수와 강남 지역에 있는 물자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운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중간기착지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게 낙양입니다. 그래서 낙양은 장안, 관중 지역의 수도를 정한 왕조들 가운데서 진나라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제2 수도로 공인되거나 공인되지 못했더라도 제2 수도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반면 낙양의 수도를 정한 왕조들 같은 경우는 관중 지역, 장안을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이 지역을 제대로 개발할 수 없는 국력이 약한 상황이 있었기도 합니다. 둘 다 비슷한 말인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장안과 낙양의 관계를 장안 입장에서 상보의 관계, 장안을 보충해주는 관계라고 말을 하는 데 비해서 낙양의 입장에서는 장안이 경쟁의 관계라고 해서 상극의 관계로 보기도 합니다. 송대 이후에 수도가 됐던 지역은 남송 시대의 수도였던 이만, 지금의 항주를 제외하면은 다 북방에 있었습니다. 뭐 수도가 남방에 있었냐 북방에 있었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할지, 하긴 남송의 수도였던 이만, 지금의 항주 지역은 사실 남송이 회수와 진영산맥 이남의 남쪽 지역을 지배했기 때문에 통일항조가 아니었으므로 문제는 없는데, 세 개의 수도의 공통점은 모두 대우나 연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송의 수도였던, 그리고 그 이전에 5대 십국 시대의 대부분 왕조에서 수도였던 개봉은 대운하와 황하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개봉의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북경은 대운하의 북쪽 지역, 북쪽 끝 지역, 이만, 항조는 대운하의 남쪽 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송 이후의 시대에 수도를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운하였습니다. 특히 대운하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빠진 수도가 하나가 있는데 남경입니다. 남경은 잠깐 동안 명나라 주원장과 2대 황제였던 권문제 시대 때
수도였던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는 대운하가 지나가진 않지만 이 남경도 자세히 보면은 강남과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인공 수로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진회수라고 하고 지금은 진회하라고 하는데, 이런 수로와 장강이 있어서 조운의 중심지에 수도가 정해졌다라고 하는 점은 모두 같습니다. 국가의 성격은 반드시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군기시정이라고 하는 학자가 사용한 표현에 의하면 당 이전의 국가, 주로 전황과 수당에 해당하는 국가의 성격인데, 무력국가, 즉 대부분 관중의 수도를 정한 왕조들은 관중이라고 하는 지역이 서북쪽, 남쪽, 동쪽 지역은 험한 산지가 있어서 방어에 유리하지만 북쪽 지역은 방어에 취약합니다. 근데 그 북쪽 지역으로 쳐들어오는 세력이 유목국가였죠. 그래서 이 유목국가와 맞서서 싸워서 이기면 국가가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진나라, 전한, 수, 당 모두 똑같은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무력국가라고 하고, 송 이후, 정확히 말하면 당 후반기부터인데, 국가가 더 이상 무력을 사용해서 영토를 넓힐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한족, 즉 중국인이 황제가 되어 세운 왕조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주로 국가가 재정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서, 그 전에는 재정이라고 해봤자 토지에서 거둔 세금입니다. 토지세와 비단 혹은 비단실을 만드는 원료 등을 징수하는 제도였던 데 비해서, 그 이후에는 이전 수업 시간에 보신 것처럼 양세법 이외에도 염철전매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 문제, 국가의 재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해서 염철전매, 차, 술 등 여러 가지 세원을 개발하게 됩니다. 송대 이후에는 특히 시박사라고 하는 해관에서 거둔 수입이 중요한 국가 재정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민족들이 중국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 시기, 당 이전 시기의 이민족 왕조는 진시황제가 통일했던 기원전 222년부터 당나라 시대 때까지 대부분 이민족 왕조가 지배했던 기간은 물론 중국 전체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화북지방에 국한된 것이긴 합니다만, 1128년 가운데서 219년, 그래서 19.4%, 전체의 5분의 1, 20%에 불과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수나라와 당나라가 양씨와 이씨가 한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만약에 이민족 왕조로 간주한다라고 하면 더 길이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9.4%, 약 20%에 해당합니다. 네, 송 이후에는 거란과 금나라가 화북지방, 거란이 세웠던 요나라는 연운 16주 혹은 유계 16주라고 하는 지역을 지배했었고, 금나라는 회수와 진영산맥 이북 지역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지배했던 지역 혹은 사타돌궐, 즉 5대 십국 시대의 세 왕조, 후당, 후진, 후한, 이 세 왕조가 지배했던 기간은 401년입니다. 5대 십국 시대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1014년 동안 39.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몽골인이 세웠던 원나라, 만주인이 세웠던 청나라가 중국 전체를 지배한 기간은 386년으로 38.1%. 그래서 송대 이후에는 이민족들이 중국의 일부, 즉 화북지방이나 중국 전체를 지배했던 시간이 80%에 달합니다. 그만큼 당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확히 말하면 당 전반기까지이긴 하지만, 주변에 있는 이민족과 주변 국가를 정복해서 대제국을 세웠지만, 송대 이후에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민족들의 밥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퐁당퐁당이라고 합니다. 송나라는 한인, 중국인이 세웠고, 송, 원, 명, 청이라고 하는데, 원나라는 몽골인, 명나라는 한인, 중국인, 청나라는 만주인, 청나라 이후에 있던 중화민국과 중국 공산당 정권은 한인, 중국인. 그럼 그 다음에 세워지는 나라는 누가 세울까요? 퐁당퐁당 원리에 의하면 이민족이 중국의 통일왕조를 세울까요?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배층은 당 이전에는 명칭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기들의 정치, 경제, 사회의 특권을 세습하고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서주와 춘추 시대에는 세경이라고 해서 대대로 경대부사의 지위를 세습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경대부사를 계속 세습한 게 아니라 5대나 6대 정도 되면은 일반 평민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세습의 기운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전환시대 어느 시점부터 무제시대 이후나 그 이후부터 지방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지방 세력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일본학계의 주장이긴 한데 호족은 다음 몇 가지 종행에서 적어도 두세 가지를 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첫 번째, 지방의 대토지 소유자일 것. 두 번째, 그 지방에 자기와 혈통이 같은 사람들, 북의 혈통을 가진 동성 집단들이 많을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싸움을 잘하거나 싸움이나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노비나 자기 친인척들을 동원할 수 있을 것. 네 번째는 지방의 군현에서 관리, 정확히 말하면 관리라기보다도 서리에 가깝지만 을 역임하고 태수의 추천에 의해서 중앙관에 임명되는 등 관리 임명자가 있을 것. 마지막으로 경학자, 유학자, 유학을 공부해서 유명한 학자가 될 것. 그래서 이런 대여섯 가지 중에서 적어도 두세 가지를 가지게 되면 호족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특별한 명칭은 없는 것 같고 호강지주, 호강 등등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후한 시대에는 예를 들면은 유학자들이 경 하나에 정통하다라고 하면은 수백 수천 명의 제자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훌륭한 학자라는 이유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공짜로 가르치진 않죠. 제자들에게 학비를 받고 그 학비로 토지를 사서 대토지를 소유하게 돼요. 그리고 관리로 활동을 하다가 은퇴한 후 돌아와서 그 지역의 유력한 세력이 됩니다. 이렇게 유학자로서 학문과 권력과 명성을 거머쥔 대표적인 집안이 홍농 양씨입니다. 양진이라고 하는 사람 이후에 4대에 걸쳐서 태위라고 하는 조선시대 영의정처럼 최고 벼슬을 역임했던 집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토지 소유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방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토지의 소작인 그리고 자기의 노비들을 거느리고 향촌에서 국가 권력과 맞설 정도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진남북조와 수당시대 때까지 이어지는 문벌, 이 시대에는 구품관인법이나 여러 가지 관리 등용제도를 통해서 주로 요새 말로 하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금수저, 은수저가 돼서 원래 제도는 아닙니다만 비공정한 시험 제도를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일반 평민들이 지배층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전국시대 때 유세라고 해서 제자백가에 속한 사람들이 하층민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가 재주나 지식이 있었으면은 군주들한테 어필해서 등용이 되는 예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특히 진나라가 망한 이후 최초의 농민반란인 진승 오광의 난이 있었죠. 그 이후에 유방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유방을 따라왔던 사람들, 전한의 개국공신들을 보게 되면은 장량, 숙손통 이런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면은 모두 회사군인 출신이라고 하는데 일반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시대의 사학자 조익은 이 시대의 포의, 즉 평민들이 대거 지배층에 진출했고 고관을 역임했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죠. 그런 시기나 혹은 이민족이 중국의 일부를 지배했던 16국 북조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송나라 이후의 시대에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특히 진사과에 합격한 사람들이 지배층이 됩니다. 지배 계급이 아닌 지배층이 되는데 과거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미주 광조의 군주시적과 인척, 이거를 그 지배층들도 중국의 지배층으로 뿌리 내리게 됩니다. 지배층과 관련된 사회 계층 이동 문제를 살펴보면 당 이전의 시기에는 왕조 교체기를 제외하고 피지배계층이 지배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진한 교체기가 아마도 거의 유일한 기회였을 것 같고, 그 이후 피지배계층이 개개인이 아닌 집단적으로 지배층이나 지배계급이 됐던 거는 좀 상당히 좀 드물었습니다. 여기에 비해 송 이후에 과거 합격 여부에 따라서 신분 이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다시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예를 들면 송대의 서민 출신들 가운데서 과거 합격한 사람들의 비율이 전기에 48.1%, 중기에는 68.9%, 말기에는 77%에서 평균적으로 66.3%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관리였던 사람 가운데 과거에 합격했던 사람의 비율은 33.3%, 평균적으로 33.3%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수치를 보더라도 자기가 지배층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지배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재상들 같은 경우에도 서민 가문 출신들이 평균적으로 53.1%,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가 관리 출신인 경우는 46.9%로서 역시 서민 출신들이 최고 벼슬인 재상까지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명청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청시대 진사과 합격자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좀 많이 틀리긴 합니다만, 이때는 관리가 되는 게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생원, 감생, 진사, 이거를 학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학위를 가지지 못한 일반 평민들이 과거에 합격할 수 있는 진사과에 합격했던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은, 명대에는 평균적으로 47.5%,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모두 관리가 되지 못했던 사람이 과거에 합격할 수 있는, 소위 흑수저가 합격할 수 있는 게 47.5%, 청나라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네요. 19.1%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경쟁이 좀 치열했었고, 소위 사회자본 또는 문화자본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 계층 이동이 상당히 활발했다. 1년에 어떤 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30% 이상 지배층이 물갈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에게게 30%밖에 안 되었네요 라고 말할 텐데,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30%는커녕 1%도 지배층이 교체되지 않았었죠. 정근대 시대에는. 그래서 당송변혁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경제와 문화, 교육의 중심지가 화북 북방에서 남방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점. 두 번째, 과거제도 실시 이후에 사회계층 이동이 활발해졌다고 하는 점이 두 가지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은 당 이전에는 토지세, 농업에서 거두는 세금이 주로 재정의 중요한 세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 무제시대 때와 당 후기에 염철전매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재정 지출이 너무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송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소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자가 있었는데, 소금의 전매 수입, 차라든지 각종 물자에 붙이는 상품세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 이전의 도시는 주로 정치와 군사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수도나 지방 행정 조직이 있는 지역에 관리들이 모여 살게 되는데,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위적인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송대 이후에도 이런 군사와 정치의 중심지가 도시의 역할을 했던 건 많지만, 상업이나 제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상업도시 또는 경제도시가 발전했던 게 주요 특징입니다. 이는 이미 당 후반기에 초시라고 해서 교통의 중심지에서 정기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전하게 되는데, 특히 명대 이후가 되면 강남 지역에서 제조업이 발전했던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도시, 경제도시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당 이전에는 부와 시라고 하는 문학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부와 시는 지배층들의 문학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송 이후에 있는 산문, 사, 희곡, 구어소설, 잡곡 등은 서민 문화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산문이나 사가 서민 문화인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긴 한데, 그 전보다 글을 쓰고 향유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건 사실이고, 희곡은 뭐 영국의 대본이죠. 희곡과 작곡은 영국의 대본인데, 연극이나 그림자극 혹은 인형극 같은 거는 무식하더라도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장했던 게 특히 원나라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삼국지도 이런 연극이나 이런 형태로 유지되었다라고 하죠. 구어소설은 주로 명청시대에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의 소설하면 삼국지를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중국인들이 더 좋아했던 거는 수호전이라고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중국의 4대 기서라고 해서 수호전, 금병매, 삼국지, 서유기 등을 들기도 하는데, 이런 소설을 읽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소설에 있는 내용을 암기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꾼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학을 중국 문학사에서는 강창문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꾼들이 도시에 있는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 그리고 들음풍월도 대단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로부터 삼국지, 서유기, 금병매, 수호지, 수호전이라고 하죠. 이런 문학 작품들과 여러 가지를 귀동냥했던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청시대의 도시폭동이라고 해서 도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폭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 수준을 보면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하죠. 이건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사람들이 정보를 찾아보게 되면서, 그 전에는 도서관에 가야지 얻을 수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오죠. 물론 그 검색에 있는 내용 중에서 틀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관리 등용제도는 당 이전에는 지배층의 관리 임용에 유리한 시험제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당대 이부전선. 이부전선은 면접시험인데 신, 언, 서, 판이라고 해서, 신은 풍채, 언은 언어, 서는 글씨, 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판문 또는 판단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겠지만 면접 시험이 가장 주관적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도 이 이부전선이라고 하는 면접 시험에 떨어져서 관리가 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은 이부전선을 치르는 이부의 소위 귀족이라고 하는 집단들이 이부를 장악을 하게 되면서 자기들을 제외한 서민들의 관리 등용을 막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의 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 이전에 있는 시험제도의 명칭이 향거리선이건 구품관인법이건 또는 이전에 있던 과거제도 중에서 일부도 마찬가지건 간에 타천의 원칙, 즉 남이 추천을 해줘야지 관리가 될 수 있는 필답 혹은 구술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 이후 과거제도가 언제부터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천의 원칙, 즉 자기가 관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나가서 시험을 보는 식으로 자천의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제도상으로는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되죠. 중국에서는 노비나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면은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상인들이 시험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상인이나 일부 장인들, 수공업자들도 조선시대의 양반에 해당하는 신사계층, 지배층들의 보증을 받으면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들 숫자를 부류를 지나치게 많이 만들었죠. 노비를 비롯한 천민은 기본적으로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 시험 문과죠. 그 다음에 서울들도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고, 과부가 낳은 자식들도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 시험 봤지만 문과 시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인들 수공업자들도 시험 볼 수 없도록 해서 시험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상당히 많이 줄여놓게 됩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의 할아버지가 조광조 사화에 휘말려서 문과 시험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처음에 그것도 모르고 시험을 준비하다가 나중에 문과 시험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해서 문과 시험을 봐서 여러 번 낙방 끝에 나중에는 합격해서 조선을 지킨 훌륭한 장수가 되었었죠. 그리고 몽골 고원에 있었던 유목국가는 당 이전에는 흉노, 선비, 유연, 돌궐, 위구르 등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왔던 국가들 가운데에서 흉노와 선비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국 본토를 점령하려고 했던 세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중국을 위협을 해서 중국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갑질하려고 했던 게 이들 국가의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반면 송 이후의 시기를 보게 되면은 거란, 여진, 몽골, 만주 이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 네 개 집단, 사실 뭐 만주도 여진 애들이 이름만 바꾼 거긴 한데, 이런 유목 국가들은 몽골 고원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들은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중국의 일부 지역 또는 중국 본토를 지배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국방력이 약했기 때문과 무관하지 않고 이 시기에 유목민들이 중국 본토를 지배하려고 하는 의도가, 물론 여진인과 만주인들 같은 경우는 순수 유목민은 아닙니다만 그랬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당송 변혁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경제 중심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경제 중심이 황하 유역에서 장강 유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환시대부터 당 전기까지, 즉 안사해난 이전까지는 북방 지역의 일방적인 우세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동난 이후에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 남방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사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첫 번째 1차 대이동, 북방에서 남방으로 1차 대이동은 위진남북조 시대였습니다. 특히 서진이 망하고 동진이 들어선 그 과정, 영가의 상난이 대표적인 예였고, 그 이후에도 16국 북조 시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남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안사의 난이었습니다. 안사의 난은 안록산과 사사명이 일으킨 반란으로서 한때 제2수도 낙양과 수도를 함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전쟁터가 주로 북방이었기 때문에 당시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대거 이주하게 되면서 남방이 개발이 됩니다. 특히 사람들이 옮겨 다닌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북방에서 비단 재배 능력이 있었고 선진 농법을 가졌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남방 지역에 쌀을 재배하게 되면서 강남 지역의 농업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특히 강남 지역이라고 하는 여러 지역에서 소주나 지금의 남경 등지 여러 지역에서 비단 제조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 지역에서 비단을 제조하던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 이후에 크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점도 바로 이민의 여파였습니다. 그 다음에 북송의 수도 개봉이 금나라 군대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고 북송이 멸망하는 사건을 정강의 난, 정강의 변이라고 하는데, 정강의 변은 북방 지역이 완전히 경제 후진 지역으로 전락하게 되고 남방 지역이 우세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남쪽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남송의 장강과 그 이남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서 인구 면에서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는 대개 당대에서 송대까지의 인구 분포입니다. 인구 중에서 여기 막대 그래프에서 보시면 파란 색깔이 남방 지역 사람들의 인구인데, 당나라 때에는 남방 지역의 인구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송나라 때가 되면 1100년대는 한 1500만 호 가운데에서 남방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1000만 호에 육박합니다. 그 다음에 1200년에는 한 1900만 호 가운데에서 남방 사람들이 1300만 호 정도가 돼서 압도적으로 그 숫자가 3분의 2 정도에 달할 정도로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4개의 지도는 중국 역대의 인구 밀도 변화입니다. 위쪽 왼쪽에 있는 지도가 전환시대 인구 분포, 위쪽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당나라 시대의 인구 분포, 그 다음에 아래에 왼쪽에 있는 게 북송시대 인구 분포, 아래 오른쪽에 있는 게 명대의 인구 분포입니다. 먼저 전환시대 때 인구 분포를 보면 황하 중하류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였던 장안을 중심으로 한 관중 지역에 여전히 인구가 많았습니다. 당대에도 마찬가지로 황하 중하류 지역, 이 가운데서 황하 이북 지역의 인구가 상당히 많았고,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과 그 주변인 관중 지역, 그리고 낙양 주변 지역도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당나라 시대 때에는 장강 하류 지역에도 인구가 많이 몰려 살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송 시대가 되면 황하 유역 지역에 아주 면으로 색깔이 칠해질 정도로 많았던 그 인구 분포가 줄어들게 되고 장강을 따라서 인구가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명나라 때가 되면 장강 하류, 소위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새까맣게 될 정도로 인구가 밀집했고,
파양호라고 하는 지역 주변에도 인구가 많이 모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언급을 안 했었는데 시대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밀집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서쪽에 보시면은 점들이 까맣게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파촉 지역입니다. 지금의 사천성의 성도, 성회인 성도, 중국어로 청두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인구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육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평지가 많고 전국시대의 이빙이 이쪽에 만들었던 수리시설인 도강어 덕분에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인구가 많이 살고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유복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전한, 당, 북송, 명, 이 네 개 왕조 시대의 인구 분포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적어도 전환과 당대에는 황하 중하류 지역의 인구가 밀집했었고 이는 이 지역이 농업 생산량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당나라 때부터 장강 이남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북송시대와 명나라 시대엔 북방보다 남방의 인구가 모여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근대 시대에 땅이 워낙 널렸기 때문에 인구가 얼마가 되느냐가 경제력을 가늠하는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밀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농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 종사하면서 생산량을 증가시켰고 이들로부터 거두는 세금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이전 수업 시간에 이미 설명했던 건데 당나라 전기 황하 유역에 있는 지역이 경제적인 중심지였는데 당 후반기 장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경제 중심지로 변하게 되고 북송 이후에는 이런 현상들이 더욱 고착화됩니다. 강남 우세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 시대 때 소호숙 천하족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소주와 호주에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족하다. 이 말은 북송시대 때 주로 중앙정부와 북변에 주둔하는 쪽 변경지방에 주둔하는 군사들의 식량을 충족하는데 소주와 호주 이 두 지역은 강남의 대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이 두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소주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강남 지역의 농업 생산이 북송시대의 경제를 좌우할 수 있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명대 상공업 도시 35개 가운데서 24개가 3분의 2에 해당하는 24개가 남방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대 소주부의 간전이라고 하는 거는 경작하고 있는 토지 면적인데 중국 전체의 1.1%에 불과했으나 여기서 내는 세금이 전국의 10%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지방의 농업 생산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배가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만 이 소주 지역은 명나라를 세웠던 주원장과 대립했던 장사성 정권의 수도였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명나라에 끝까지 저항을 했던 지역인데 그래서 명태조 주원장이 소주를 점령한 다음에 너무나 학을 떼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배나 되는 세금을 매겼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 정도가 되면은 반란이라도 일으켜야 되는데 이 소주를 비롯한 강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했고 나중에 전문적으로 면직업과 견직업 즉 비단 제조업에 종사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농민들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고도 잘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소주 지역은 사실상 송대 이후에 중국의 제1의 경제도시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었고 과거 시험 합격자 수를 보게 되면은 항주와 아울러서 송대부터 명청시대까지 포함하게 되면 과거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물론 명대에만 국한하게 되면은 강서성의 기란부 등지도 많이 배출하긴 합니다만 이 소주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소주는 아편전쟁과 남경조약 이후 상해가 개항이 되면서 상해의 경제 중심지의 지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도시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당나라와 송나라의 도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당나라의 도시의 대표적인 성격, 당나라라고 해봤자 주로 장안과
낙양이긴 합니다만 계획도시라고 하는 게 결정적인 큰 특징이었습니다. 반면 송나라는 자연 발생 도시였습니다. 수도 개봉 같은 경우는 원래 당나라 때 선무절도사의 치소였던 지역이었는데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성벽 주변에는 해자, 인공호나 혹은 해자를 파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만으로도 인구가 증가하게 되니까 그 외곽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또 쌓게 돼서 2중 3중의 성벽을 쌓게 됩니다. 그러나 당나라 수도 장안이나 낙양처럼 반듯반듯한 도시 계획을 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당나라에는 방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블록 같은 건데 방이라고 하는 글자 한자의 오른쪽을 보게 되면 흑토자와 모방자가 있습니다. 모방이라고 하는 건 사각형이라고 하는 뜻인데 흙으로 사각형의 벽을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이 있으면 길가에 몇 개 지역에다만 문을 내고 대부분에 있는 지역을 벽으로 쌓아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또 다른 성벽을 세워서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게 송나라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 시절에는 이 사각형으로 된 방에 동서남북 네 군데의 문을 내고 그 문을 통해서만 그 안으로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네에다가 이런 담벼락을 쌓은 다음에 네 군데로만 나가라라고 하면은 살 수가 없죠. 그리고 거래에다 문을 낼 수 있는 거는 5품 이상의 고관들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술집이나 상점은 당연히 거리 쪽으로 문을 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도 방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시장의 방 안에 존재하게 되다 보니까 통제가 쉬워지게 되는 거죠. 송대 이후에는 상점들도 길가에 문을 낼 수 있었고 걸어 다니면서 상점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 먹거나 마실 수 있었습니다. 당대에는 시장이 정해진 시장구역에 존재했던 데 비해서 송나라 시대에는 입지 조건이 자유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당나라 장안의 도시분포와 시장입니다. 그래서 몇 개 방으로 구성이 된 서시와 동시가 있었고 이 지역에는 방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었고 여기에 드나들 때에는 몸수색을 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였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북송시대 수도 개봉성의 수도인데 여기서는 수도가 그나마 좀 반듯반듯해 보이지만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처럼 도시가 사각형으로 반듯반듯한 도시가 아니었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 외곽에 있는 성벽도 특정한 모양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은 청명상하도의 일부입니다. 장택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송시대 때 수도 개봉의 청명절 때의 모습을 그린 건데 상당히 깁니다. 이 청명상하도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기록했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방이 존재한 게 아니라 길가에 상점들이 있고 사람들이 상점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밖에는 소나 말이 끄는 마차들이 있고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짐을 질고 가서 팔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니어처는 중국의 하북성박물관에 있는 청명상하도를 바탕으로 한 모형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길거리에 담벽을 쌓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사람들이 가게에서 모여서 뭔가 말을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이게 소인가요? 말인가요? 소가 끄는 마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이겠죠? 여기서도 마차가 있고 사람들이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당송 변혁기는 중국 전 근대사를 두 개로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황하 유역 지역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였는데 송대 이후에는 이 가운데 중요한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가 남방 가운데서도 장강 하류의 강남 지역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송대 이후에는
과거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 지배층이 되었고, 그래서 신분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흙수저들도 출세할 수 있었고, 금수저, 은수저들도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게 되면 집안이 몰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가 많이 달랐고, 특히 도시 구조에서도 통제와 폐쇄적인 당 이전의 도시 구조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면서 활동을 하는 자유로운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位于今晋冀陇3省交界的山西省大同市，拓跋鲜卑从森林草原一路打上，在此迸发出耀眼的荣光，建立了不朽的功业。北魏道武帝拓跋圭天清元年7月迁都平城。至孝文帝太和18年10月迁都洛阳，历经97年6帝7世，期间平城经历3次建设时期。道武帝至明元帝前期为仿造中原时期，以汉平城为基础，参照邺北城、西晋洛阳城等，形成宫与城2重结构。宫区分西宫与朝堂2组轴线的建筑区。此外，还有中宫与东宫，外城开12门，城西有交天堂，城北有占地较大的鹿苑，城南初步规划了都街及2侧区域。明元帝后期至太武、文成时期，是平城建设的扩张和创新时期。汉平城向南扩展，形成外城，周围20里，外面再加筑郭城，周围32里。郭城内南部全部筑为坊区。汉平城之内改变东西宫等多宫制，形成单一主体的皇宫永安宫。郭城外北部划分为西、北、东3院，京城附近4方各筑行宫。孝文帝时期是深入汉化时期，建造了中原王朝的传统礼制性建筑明堂，集布阵、祭祖、观天象于一体。宫中的很多建筑、城门等，采用传统中原的观念和形式。总之，北魏平城的建设，既大量吸收了中原的形式，又保留鲜卑自己的传统，如西郊有交天堂。另外，在驻外扩城、划分坊区、将多宫制向单一的皇宫过渡方面，具有创新意义。洛阳位于今河南省西部，背依邙山，南面洛水，在中国古代被称为天下之中，是华夏文明的重要发祥地。汉晋之后，北魏在此建都。北魏孝文帝拓跋宏自幼受汉文化熏陶，始终有一统天下、民族大融合的抱负。5世纪末期，代北平城已经逐渐不能适应北魏的发展形势，孝文帝决定迁都至黄河流域的洛阳。迁都的主张一经提出，臣的极力反对。孝文帝决心已定，便借南征为由，使迁都之时。太和18年，公元494年，成功将国都从平城迁往了洛阳。到534年，北魏分裂，
共持续40年，称为洛阳时代。迁洛之后，北魏增修了宫城、内城、外郭城3重城垣，规模宏大，总面积达100平方公里。其中，宫城为皇室所居，宫城外是官署、贵族宅地、朝廷祭祀场所和皇家佛寺。最外层为外郭城，以居民里坊为主，还设置大市、小市等工商业区。洛阳城的规划布局科学合理，对后世，特别是隋唐长安城和洛阳城的建设影响较大，在中国都城建设史上占有重要地位。在洛阳，孝文帝推行了语言、服饰、籍贯、姓氏、婚姻等诸方面的改革，掀起了规模巨大的汉化运动。鲜卑族和汉人进一步融合，使北魏国力增强，以至于南朝人也打探到，抵制洛阳乃至衣冠人物尽在中原，非江东所及也。洛阳成为国际大都市，与西域各国使节来往频繁，胡商贩客众多。北魏皇帝把佛教定为国教，开凿了规模宏大的龙门石窟，修建皇家寺院、永宁寺。城内的寺院多达上千座，崇佛之风盛行。这时期的洛阳，各民族在此交流，多种文化在此碰撞，文明在此升华，共同谱写了北魏洛阳时代民族融合的华丽篇章。